제 남편은 겉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모든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된 지금에 와서는 그 문장을 아주 처절하게 다시 정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성실하며 오직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이나 그 거짓된 얼굴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28, 아직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던 꽃다운 나이에 친척 어른의 중매로 남편을 처음 만나 덜컥 시집을 왔습니다.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해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하며 아이 둘을 낳아 기르고 눈가에는 깊고 짙은 주름이 패이고 어느덧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린 68의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40년이라는 까마득하고 기나긴 세월 동안 제 삶의 모든 우주이든 오직 남편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잠을 자는 이 낡은 집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 옷깃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느라 행여나 입맛을 잃을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찬을 고민했던 삶, 제 손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는 채 살아온 참으로 미련할 만큼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매일 밤 한 이불을 덮고 살을 맞대고 산 그 사람의 시커먼 속마음을 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평생을 온전히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기만이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끔찍한 참담함과 소름 끼치는 배신감은 감히 이 세상의 어떤 언어와 말로도 다 묘사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 인생의 가장 잔혹한 진짜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맑고 평범해서 오히려 시리도록 따스했던 어느 겨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지난 40년의 수많은 날들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기 그지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깊숙이 밴 습관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뜬 저는 곁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남편의 이불을 다정하게 덮어주고는 찬 기운이 싸늘하게 도는 어두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의 집안 공기를 가장 훈훈하게 데우는 데는 아침 찌개가 끓으면서 내는 그 따뜻한 열기와 냄새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제일 좋아하는 구수한 시골 된장을 듬뿍 풀어넣고 해감해 둔 조개를 한 움큼 집어넣어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마 위에서 싱싱한 파를 송송 써는 소리, 달걀을 소박하게 부쳐내는 고소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넘어 거실 구석구석까지 아주 기분 좋게 퍼져나갔습니다. 6시 반쯤 되자 거실 쪽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앵커의 또렷한 아침 뉴스 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정말로 일말의 의심조차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만 번도 넘게 반복해온 어찌 보면 진보할 정도로 익숙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고 완벽하게 따스했던
우리 가족만의 일상이었습니다. 은빛이 희끗희끗하게 도는 남편의 머리카락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저는 부엌에서 잠시 미소 지으며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찌개 식기 전에 얼른 씻고 오세요. 제 다정한 부름에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 기사만 마저 읽고 금방 갈게. 그 익숙하고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제가 이승에서 살아서 듣는 남편의 마지막 대답이 될 줄은 그 순간 밥을 푸고 있던 저는 감히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71였던 남편은 3년 전에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일만 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온다며 유난히 밖으로 나도는 바깥 활동을 유독 즐기는 사람이었죠. 일주일에 2번은 화려하고 비싼 등산복을 챙겨 입고 길을 쓰고 산악회 모임에 나갔으며 목요일에는 서예 동호회까지 아주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저는 방구석에만 웅크려 있는 다른 노인네들과 달리 그렇게 동년배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남편이 내심 대견스럽고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머리에서 저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정성껏 눌러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또 산악회 가는 날이에요. 요새 날씨가 유난히 추워서 산길이 꽁꽁 다 얼었을 텐데 굳이 오늘같이 굳은 날 위험하게 산에 기어코 가야 해요. 남편은 된장국을 한술 크게 떠먹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쪽으로 가볍게 가기로 했어. 험한 길은 절대 아니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오늘 저녁은 늦을 수도 있어. 산에서 내려와서 회원들하고 저녁까지 든든하게 먹고 헤어지기로 했거든. 당신 혼자 있다고 저녁밥 물에 밥 말아 먹지 말고 꼭 맛있는 거 챙겨 먹어. 아내를 걱정해 주는 듯한 남편의 그 뻔뻔한 가짜 다정함에 저는 속으로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굳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현관에 앉아 꼼꼼하게 등산화 끈을 조여 맸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역시 고무장갑을 낀 손을 들어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에 늦으면 꼭 전화 주시고요. 무거운 현관문이 철컥 하고 닫히고 남편의 묵직한 등산화 발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저는 닫힌 현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아침의 인사, 그 지극히 평범했던 뒷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세상 그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남편이 나간 뒤에 텅 빈 집안은 아주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밀린 집안일을 부지런히 마치고 텔레비전을 약하게 틀어놓은 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꾸벅꾸벅 기분 좋은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깨끗하게 사라진 듯한 그야말로 완벽하고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거실의 고요한 정막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무자비하게 찢어 발기는 전화벨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라 선잠에서 깬 저는 지독하게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숨이 턱 끝까지 헐떡이며 차오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졌습니다. 혹시 김재만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북한산 파출소 경찰입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지금 김재만 씨께서 등산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상명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 중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의 스위치가 아주 완전히 까맣게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탈색되고 귀에는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인 아침에 구수한 된장국을 든든하게 비우고 건강하고 힘찬 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서던 내 남편이 쓰러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대충 걸치고 미친 사람처럼 가파른 계단을 짐승처럼 뛰어 내려갔습니다. 매서운 겨울거리로 뛰쳐나와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 상명대학병원 응급실로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신호 무시하고 제발 좀 빨리요. 제 남편이 산에서 쓰러져서 숨을 안 쉰대요. 택시 안에서 저는 창틀을 꽉 움켜쥔 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앓는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제발, 부처님 제발 제 남편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평생 남한테 해안 끼치고 바보같이 착하게만 살았으니 내 남편 명줄 딱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수천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택시가 멈추기가 무섭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비규환의 응급실 안에서 저는 접수처 간호사에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북한산에서 쓰러져서 방금 실려온 우리 남편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붉은 피가 묻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굳고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 나와 넋이 나간 저를 하얀 커튼 뒤로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핏기 없는 입술이 무겁게 떨어졌고 그 입에서 나온 잔인한 한마디는 제 세상의 시계를 영원히 멈춰버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산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호흡과 의식을 찾지 못하셨고 방금 전인 오후 3시 40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라도 깨어나야 할 끔찍한 악몽일 거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얀 커튼을 걷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침대 위에는 제 남편이 두 눈을 굳게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깊고 달콤한 낮잠에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나 순자야. 제발 장난치지 말고 눈 좀 번쩍 떠봐요. 당신 나만 쏙 빼놓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미 핏기가 가시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굳은 손을 꽉 부여잡고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을 뒹굴며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아침에 내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따뜻한 체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서늘한 시신의 피부만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큰아들 준혁이와 둘째 딸 수진이 역시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듯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하고 소박하게 행복했던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옮기고 첫날과 둘째 날은 어떻게 지옥같이 지나갔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찾아온 조문객의 행렬이 끝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향해 절을 한 뒤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진심 어린 안타까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성실하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그 위로의 말들을 멍하니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비참하게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으로 성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다 갔구나. 남편의 40년 인생은 가족밖에 모르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삶이었구나.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조강지처 상주로서 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명예롭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장례 둘째 날 오후 무렵 다리가 너무 아파 저는 좁은 빈소 입구의 휑한 복도로 나와 뻐근한 무릎을 주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앳된 청년 하나가 흰 국화꽃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법한 그 젊은 청년은 걸음걸이부터 무언가에 짓눌린 듯 몹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청년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빈소 안으로 곧장 들어가 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조심스레 헌화대에 꽃을 올려놓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어깨만 들썩이던 그 청년은 이내 짐승이 울부짖듯 바닥을 긁으며 미친 듯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피를 토해내듯 처절하게 흐느끼는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울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지인이라기에는 제 막내딸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려 보였고 그저 알던 어린 후배라기엔 그 슬픔의 깊이가 상식의 선을 뛰어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청년이 천천히 등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빨갛게 충혈된 그의 젖은 두 눈과 멍하니 서 있던 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그 청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주로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그러나 날카로운 경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낯선 얼굴 같아서요.
청년은 파리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꽉 쥔 두 주먹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청년은 이내 마른 침을 삼키며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몇 마디의 말은 제 40년의 거룩한 우주를 단숨에 폭파해버리고 남은 인생을 가장 끔찍한 곳으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음소거가 된 것처럼 빈소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며 진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라니요. 당신같이 어린 청년이 도대체 누구 아들이란 말입니까? 석상처럼 굳어있는 제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제 숨이 턱 하고 막혀오며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40 중반의 한창 때였던 제법 위풍당당한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옆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젊은 낯선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품에는 갓난 아기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고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셨을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쪽 집 사이에서 두 가정을 완벽하게 꾸리고 이중생활을 해오셨다는 그 소름 끼치는 사실을요. 심장이 발밑의 끝없는 캄캄한 10년으로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꽃다운 청춘을 이 집에 다 바치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헌신하며 뼈 빠지게 뒷바라지했던 우리 큰아들 준혁이가 막 중학교에 들어가고 한참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제 입에 들어갈 밥알조차 아껴가며 억척스럽게 살던 그 고단하고 시렸던 시절부터 남편은 밖에서 저 젊고 낯선 여자와 버젓이 비밀 살림을 차리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며 아주 자상한 아버지 노릇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완벽하게 메말라버린 핏발선 눈동자로 청년의 낯선 얼굴과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따위는 이제 제게 사치이자 완벽한 코미디였습니다. 평생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세계가 완벽한 기만과 거짓이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극도의 고통스러운 단말마의 비명을 내뱉으며 빈소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속절없이 무너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일장이라는 그 지옥 같았던 장례식을 모두 치르는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관이 화장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참혹한 순간에도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내 인생 40년을 통째로 부정당한 거대한 배신감에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캄캄한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다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이 평소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다 해진 그 의자 앞에 덜썩 주저앉아 굳게 잠겨있던 책상 세 번째 서랍을 연필 꽂이 밑에서 찾아낸 작은 열쇠로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찰칵 하는 새소리와 함께 열린 그 어두운 서랍 안에는 40년을 제 곁에서 완벽하게 숨겨왔던 남편의 그 추악한 두 번째 얼굴이 다리를 튼 독사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핏발선 눈에 들어온 것은 노란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인 낡은 통장 3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출금 내역 옆에 하나같이 오미경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지독한 꼬리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매달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족의 피 같은 생활비가 그 여자에게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이면 우리 큰아들 준혁이가 막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복 맞출 돈이 없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다녔던 해였습니다. 제가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수면 양말을 껴신고 찬물에 설거지를 할 때 제 남편은 그 억척스럽게 아낀 피땀 어린 돈을 긁어모아 다른 여자와 그 여자의 자식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을 떠먹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서랍 더 깊숙한 곳에서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미경씨, 늘 당신을 떳떳하지 못하게 숨어 살게 해서 미안하오. 이번 주 토요일엔 산악회 간다고 핑계대고 일찍 가겠소. 당신이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소. 남편이 편지를 써놓고 미처 붙이지 못했던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아 서재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주말마다 비싼 등산복을 챙겨 입고 산에 간다며 신나게 나섰던 날들, 사실은 강서구의 그 여자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가 구역질 나는 거짓된 행복을 온몸으로 누리던 끔찍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편지 밑에 깔린 수십 장의 사진들은 제 시야를 아예 시뻘겋게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100일 잔치, 유치원 재롱잔치,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까지 남편은 화려한 낯선 여자의 허리에 꽉 손을 두른 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자상한 아빠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딸이 지독한 열병을 앓고 졸업식 날 아빠를 애타게 찾던 그 수많은 절실한 순간에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그쪽 집으로 달려가 충실한 남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랍 맨 안쪽 구석에 놓인 무거운 낡은 나무 상자,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굵은 남자의 손가락에 맞춘 두꺼운 순금 반지 하나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쪽의 선명한 각인을 확인한 순간 저는 기어이 오열을 터뜨리며 제 멍든 가슴을 퍽퍽 쳐야만 했습니다. 미경과 제만 영원히 그 28 아주 앳된 나이에 시집 올 때 시댁 형편이 너무 어려워 얇디 얇은 싸구려 실반지 하나를 간신히 나눠 끼며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아끼며 살자고 맹세했던 내 남편. 평생 설거지통에 손을 넣느라 물 마를 날이 없어 닳고 닳아버린 제 거친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얇고 초라한 실반지가 훈장처럼 끼워져 있는데 그 여자에게는 이 무겁고 눈부시게 빛나는 순금 반지에 영원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새겨서 보란듯이 커플링으로 맞췄다는 사실에 저는 창자가 끊어지듯 바닥을 구르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이 두껍고 눈부신 금반지를 그 여자의 손가락에도 똑같이 끼워 받치며 밖에서 얼마나 다정하게 부부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그러다 이 낡은 집 문턱을 넘기 직전에 완벽한 조강지처의 남편으로 감쪽같이 위장하기 위해 제 몫의 이 크고 무거운 금반지를 서둘러 빼서 이 어두운 서랍 깊숙이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밤새 고민한 반찬으로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 바치며 뼈골이 빠지게 희생했던 제 바보 같은 순정의 삶을 남편은 제 굽은 등 뒤에서 철저히 비웃고 능멸하며 질근질근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가혹한 운명이 제게 내린 시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날아온 우편물의 제목은 다름 아닌 유언장 집행 통지서였습니다. 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중 절반은 아내 박순자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 유일한 동반자였던 오미경과 내 자식 김도윤에게 아비로서 25년의 미안함을 담아 똑같이 나누어 상속한다. 기어이 이 뻔뻔한 인간이 죽어서까지 무덤 속에서 제 목을 조르고 가려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가족이 40년을 부대끼며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와 피 같은 예금 쪼가리들, 그 소중하고 눈물겨운 전 재산의 절반을 25년을 숨어 살며 내 남편을 피를 파먹던 불륜녀와 혼외자의 입에 고스란히 털어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통지서를 움켜쥔 제 마른 두 손등 위로 파랗게 핏대가 터질 듯이 솟구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염없이 쏟아지던 눈물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린 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 여우 같은 여자와 굴러 들어온 그 자식의 더러운 입에 내 40년의 고결한 세월과 피 같은 돈을 이대로 빼앗기며 순순히 털어 넣을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죽어서까지 끝끝내 이런 식이라면 좋아. 나도 내 방식대로 당신과 그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아주 지독하고 자비 없는 마지막 청구서를 내밀어야겠어. 그날 밤 저는 허물어진 몸을 일으켜 커다란 가방을 챙겨 왔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체 영수증, 3개의 낡은 통장, 구역질 나는 연애편지와 뻔뻔한 증거 사진들,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순금 커플링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썰어 담아 가방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애달픈 슬픔은 지독하고 차가운 분노로 모습을 바꾸었고 그 분노는 적의 숨통을 정확히 베어버릴 아주 차가운 칼날로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잿빛 하늘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저는 무거운 가방을 둘러매고 강남의 법률사무소를 향해 제 인생을 건 가장 치열하고 도끼 품은 발걸음을 쿵쿵 내디뎠습니다. 강남의 화려하고 높게 솟은 차가운 빌딩 숲을 지나 도착한 어느 크고 번듯한 대형 법률사무소.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마주한
아주 매섭고 젊은 여성 변호사는 제가 검은 여행 가방에서 쏟아낸 그 끔찍한 증거 서류들을 아주 꼼꼼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편지와 낯선 여자의 사진, 그리고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박힌 3개의 낡은 통장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넘기던 그녀의 표정이 점차 심각하고 무겁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분은 무려 25년이라는 참으로 길고 끔찍한 세월 동안이나 본처이신 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이며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중생활을 하셨네요. 변호사의 그 차분하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오히려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대못을 후벼 파듯 박아 넣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억울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분이 아무리 억지로 유언장에 그쪽으로 재산을 모두 남긴다고 적어 놓았더라도 대한민국 법적으로 어머니에게는 최소한의 상속권리인 유류분이라는 게 강력한 무기가 존재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합법적인 배우자로서 남편이 남긴 전체의 재산의 절반은 법이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아주 다행스럽고 든든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알량한 법적 보장만으로는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한 제 40년의 꼿꼿한 자존심과 뼈에 사무치도록 서러운 이 억울함이 온전히 풀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마른 입술을 꽉 깨물고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쉬자 변호사는 안경을 슥 치켜 올리며 저에게 아주 조용하고도 결정적인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모르니까 남편분 명의로 몰래 숨겨둔 부동산이 더 있는지 구청에 가서 과세 증명서를 떼어보세요. 25년이나 밖에서 두 집 살림을 유지했다면 분명히 본처 몰래 은밀하게 빼돌려 숨겨둔 커다란 자산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나서며 저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피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배신감에 짓눌려 천근만근 무거웠던 제 발걸음에는 이제 반드시 내 피 같은 몫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서슬퍼런 도끼와 살기가 단단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곧장 동네 구청의 무인 발급기로 뛰어갔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바들바들 떨리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징징 울리고 하얀 종이 몇 장이 천천히 밀려 나오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제게는 피가 마르는 듯 참으로 길고도 숨막히는 영겁의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력된 서류, 즉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겨울 햇빛에 비추어 찬찬히 들여다보던 저는 우뚝 멈춰서고야 말았습니다. 제 핏발선 눈을 의심하며 서류의 까만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수십 번이나 쓸어내렸습니다. 명세서 한가운데에는 우리 가족이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살아온 이 낡은 노원구 아파트 외에도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30평대 신축 아파트의 주소가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리를 커다란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 온 세상이 빙빙 돌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늙은 제가 보기에도 그 동네의 30평대 신축 아파트라면 최소한 5억 원은 가볍게 넘어가는
아주 비싸고 번듯한 대골 같은 집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시든 배추 한 포기 값을 아껴보겠다고 상인들과 얼굴을 붉히며 실랑이를 벌일 때 우리 큰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 밤새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코피를 쏟을 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 불쌍한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그 비겁한 인간은 그 눈물겨운 우리 가족을 철저하게 기만하며 밖에서 만든 그 어린 자식과 상간녀에게 5억 원짜리 화려하고 따뜻한 성을 통째로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거리에 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서류에 적힌 강서구의 그 아파트 주소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이 시퍼런 분노의 불길을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가증스러운 얼굴에 남김없이 쏟아붓지 않고서는 단 1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잘 가꾸어진 고급스러운 조경과 화려한 대리석 공동 현관문이 제 낡은 코트와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듯 오만하게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의 눈을 피해 마침 배달을 들어가는 사람의 등 뒤로 바짝 붙어 공동 현관을 통과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제의 그 호수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제 굽은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지만 제 두 눈빛만큼은 어둠 속의 굶주린 야수처럼 매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아주 나른하고 기름진 일말의 경계심조차 없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인터폰 카메라만 뚫어지게 노려보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현관문이 반쯤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틈 사이로 남편의 비밀 서랍 속 빛바랜 사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 2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치스럽게 꾸민 티가 역력한 오미경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본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질리며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장례식에 몰래 찾아왔던 그 젊은 아들에게 제 인상착의를 이미 전에 듣기라도 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제가 남편의 본처라는 사실을 알아챈 그 여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알고? 여자가 황급히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저는 악에 받쳐 젖먹던 힘까지 모두 쥐어짜내어 현관문에 구둣발을 들이밀고 아주 거칠게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왜? 내 남편 피를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산 지 25년 만에 본처 얼굴을 처음 마주치니 호랑이라도 본 것 같이 무서운가 보지? 저는 현관 안으로 거침없이 신발을 신은 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 한가운데에는 죽은 남편이 그 여자와 아들 사이에서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은 완전히 툭 하고 끊어져 버렸고 저는 핸드백에서 미리 챙겨온 남편의 유언장 복사본과 이체 내역서 다발을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사정없이 후려치듯 흩뿌렸습니다. 이 천벌을 받아 마땅할 인간아, 남의 멀쩡한 가정 풍비박산 내놓고 내 남편 돈으로 이 따뜻하고 넓은 신축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니
그동안 두 다리 쭉 뻗고 참으로 꿀맛같이 행복했겠지. 남편이 죽고 나니 유언장으로 내 남편 재산을 절반까지 꿀꺽 삼키려 들어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겠어. 하얀 서류들이 거실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상간녀는 바닥에 떨어진 은행 이체 내역서들을 곁눈질로 보더니 갑자기 불안하던 눈빛을 매섭게 바꾸며 아주 가증스럽고 독살스러운 본색을 뻔뻔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시죠. 재만 씨가 진정으로 평생을 다해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그쪽이 이혼을 안 해줘서 내가 25년을 억울하게 남편 없는 여자처럼 그늘에서 숨어 살았는데 그 사람 마지막 유언대로 이 집과 남은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내 아들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라고요. 그 여자의 그 뻔뻔하고 파렴치한 궤변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남의 남편을 훔쳐 25년을 기생하며 살아온 주제에 당당하게 권리를 운운하는 그 역겨운 입술을 당장이라도 찢어놓고 싶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권리? 너가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앞에서 권리를 노네? 좋아.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놀아줄게. 저는 그 여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변호사 확인 다 끝났어. 너가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이 5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너가 내 남편한테 25년간 빼먹은 우리 집 생활비 수억 원,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남김없이 싹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유언장? 내 유류분 청구 소송 들어가면 너희한테 떨어질 돈은 단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빤스 한 장 남기지 않고 너와 내 아들 그 알량한 인생을 한겨울 길거리 한복판에 나앉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주 기대해도 좋아. 제 서슬퍼른 살기와 완벽한 증거의 압박에 완전히 기가 눌린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파들파들 떨기만 할 뿐 감히 제게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침을 한번 탁 뱉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뒤돌아서서 그 역겨운 집을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여자의 절망적인 흐느낌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가장 통쾌하고 달콤한 교향곡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여자의 면전에 대고 제가 내뱉었던 그 매서운 경고들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법적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짙은 그림자로만 숨죽여 살아왔던 얌전하고 바보 같던 조강지처 박순자는 남편의 그 끔찍한 세 번째 서랍을 열던 날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대신 제 40년의 거룩한 인생과 제 불쌍한 자식들의 몫을 기어이 되찾기 위해 도끼를 품은 늙은 어미사자가 되어 길고 피말리는 험난한 법정 싸움의 맨 앞줄에 섰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백방으로 알아봐 주었던 강남의 그 여성 변호사는 참으로 유능하고 얼음장처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남편이 남긴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25년치의 낡은 통장 기록들을
그야말로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법원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판사님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주 꼿꼿하고 차가운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꼬박꼬박 흘러들어간 그 막대한 돈이 남편의 개인 비상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고 입고 써야 할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을 아주 악랄하게 빼돌린 것임을 수백 장의 이체 내역서와 증거들을 통해 낱낱이 입증해 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그 강서구 마곡동의 5억짜리 신축 아파트, 그 역시 상간녀의 돈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채 오직 제 남편이 본처인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몰래 증여해준 불법적인 은닉 자산이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판사님 앞에 아주 당당하고 통쾌하게 제출했습니다. 가을에 시작된 재판이 해를 넘겨 이듬해 봄꽃이 피어날 때쯤 기어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초라하게 불려나온 상간녀 오미경과 그 혼외자 아들은 어떻게든 그 5억짜리 아파트와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추억하고 구역질나는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법적인 호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남편이 생전에 자신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사실혼 관계와 다름없는 진짜 부부였다며 판사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쏙 빼며 아주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감정 호소를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엄격한 법은 그들의 그 구역질나는 25년간의 불륜과 이중생활을 결코 따뜻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의 잣대는 그 여자의 뻔뻔한 악어의 눈물보다도 훨씬 더 차갑고 공정하며 아주 서슬퍼렇게 엄격했습니다. 기나긴 1년의 지독한 흙탕물 싸움 끝에 마침내 판사님의 무거운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며 저의 완벽하고 눈부신 승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강남의 로펌에 맡겨두었던 그 뻔뻔한 유언장의 내용은 법이 보장하는 저의 당당한 유류분 권리에 의해 대폭 삭감되어 그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깔고 앉아 호의호식가 된 그 강서구의 5억짜리 신축 아파트와 지난 25년간 우리 집 생활비에서 빼돌린 그 막대한 현금의 이자까지 쳐서 모두 저희 합법적인 재산으로 당장 반환하고 환수하라는 참으로 정의롭고 통쾌하기 그지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승소의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법정을 나서는 길, 하루아침에 그 비싼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빈털터리가 되어 넋이 완전히 나간 채 법원 복도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있는 상간녀와 그 아들의 모습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게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주 오만하고 꼿꼿한 목소리로 그녀의 정수리에다 대고 쏘아 붙였습니다. 세상 이치라는 게 뿌린 대로 고스란히 거두는 법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훔쳐온 그 알량한 행복의 대가를 평생 그 비참한 밑바닥에서 뼈저리게 씹어 삼키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제 남편의 더러운 그림자로
평생을 숨어 살았던 그 가증스러운 인간들에게 남긴 저의 진정하고 자비 없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남편의 퀴퀴한 늙은 체취와 지독한 배신의 흔적이 지방 곳곳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를 아주 미련 없이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서 통쾌하게 되찾은 그 5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한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공기가 아주 맑고 창밖으로 산새가 지저귀는 경기도 외곽의 작고 예쁜 2층짜리 전원주택을 새로 지어 거처를 옮겼습니다. 평생을 돈 100원에 벌벌 떨며 제 자신을 위해 예쁜 립스틱 하나 제대로 사본 적 없던 지난 40년의 바보 같았던 세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붉은색 꽃무늬 원피스를 카드로 긁어 제 자신에게 당당하게 선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 중 일부는 그동안 못난 부모 밑에서 고생만 한 큰아들 준혁이와 막내딸 수진이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남은 돈으로는 매달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며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화려하고 찬란한 빛나는 노후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길 물속보다 모른다며 남편의 끔찍한 배신에 하늘이 무너진 듯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던 그 겨울 응급실의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40년을 굳게 믿고 헌신해왔던 가짜 우주가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죽은 남편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가차없이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롯이 저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가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진짜 눈부신 우주를 제 두 손으로 직접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끔 맑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허공을 향해 아주 가볍고 홀가분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당신을 원망조차 하지 않아. 죽어버린 당신을 미워하는데 내 남은 금쪽 같은 시간을 단 1초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내 찬란한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먼지는 완벽하게 털어냈으니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이 눈부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야. 이것이 저의 얌전했던 인생 4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가장 잔혹하고 끔찍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하게 승리한 저 박순자의 거룩한 마침표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사연자분과 같은 기막힌 배신의 상황에 놓이셨다면 과연 어떤 단호한 선택을 내리셨을까요? 혹은 아내로, 혹은 어머니로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뼈 빠지게 헌신해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빛나는 인생 이야기와 홀로선 박순자님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귀한 글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가슴 깊이 감사의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